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틀 전인 10일에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이 예상보다 일찍 도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 한국전 종전선언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투표율은 8.7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보다는 낮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는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지방의원들이 예년에는 하반기에 가던 해외 연수를 선거를 앞둔 올해엔 연초로 당겨서 다녀온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 상한선마저 풀렸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허 특검은 구 여권의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며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KBS 9시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는 10일 나란히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 일정을 줄여 예정보다 일찍 싱가포르로 출발합니다. 첫 소식 송영석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이틀 전인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김 위원장의 방문 준비에 관여하고 있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10일 창의공항으로 입국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도착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빨라졌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일정 도중인 현지 시간 9일 오전 싱가포르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싱가포르까지의 비행 시간은 약 17시간.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현지 시간 10일 저녁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두 정상은 차례로 리시엔룽 총리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확실시되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 앞엔 이미 전 세계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North Korean leader. I'm not really sure what you are referring to. I have no information regarding to that. 이 호텔과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거론되는 샹그릴라 호텔까지는 570m, 차로 불과 5분 거리입니다. 모두 특별 행사구역 안에 있어 교통 통제와 경호가 용이합니다. So we work closely with the U.S. Right, we also work closely with all the security agencies from around the countries, around the region. 세계의 담판을 벌일 두 정상이 예상보다 일찍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의 긴장감도 일찌감치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이렇게 두 정상이 예상보다 일찍 서둘러서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실무협의에서 미처 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을 두 정상이 마주 앉아서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세배 기자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사진 찍기 위한 회담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It's all going along very fine. I hope it continues on this track. If it does, the world will be a very happy place. 공동선언에 담길 의제를 논의할 판문점 실무회담에선 비핵화와 이에 상응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 북미 협상팀의 접촉이 6차례나 이어졌지만 결국 공은 양 정상이 마주하는 테이블로 넘겨지는 모양새입니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합의까지 남은 과제가 많다며 남은 나흘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도 짧은 시간 이뤄진 실무협상에서 양측이 공감대를 이루긴 부족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CVID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때문에 핵무기 조기 반출과 국제 핵사찰 수용,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계 정상화 조치라는 구체적 성과가 나오기 위해 북미 양정상의 싱가포르 도착 일정이 앞당겨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마지막 이슈를 논의하고 또 두 정상들의 동의를 얻는 이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미 양정상이 추가적인 정상회담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차, 3차 정상회담. 그래서
아마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다만 첫 회담에서 선언적 합의만 이룰 경우 후속 회담의 동력도 떨어지는 만큼 나흘 동안 북미 양측이 얼마나 실무 협상의 접점을 넓히느냐가 이번 회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잘 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싱가포르에서 두 정상이 종전선언 합의에 서명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전 종전선언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문건의 서명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We could sign an agreement. As you know, that would be a first step. It's what happens after the agreement that really is the big point.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다만 비핵화가 완료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Normalizing relations is something that I would expect to do, I would hope to do when everything's complete. We would certainly hope to do that.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준비는 모두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단순한 사진 촬영용 행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회담에 거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I hope it won't be necessary to walk because I really believe that Kim Jong-un wants to do something that is going to be great for his people and also great for his family and great for himself.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과정이며 한 번의 회담으로 될 협상이 아니라고 해 추가 회담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유한 특파원, 이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회담 직전에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군요. 네, 이 회담에 임하는 출사표를 던졌다고 봐야겠는데요. 이 회담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를 당근과 채찍을 북한에 명확히 밝힌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회담 결과라고 천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m hopeful that Chairman Kim Jong-un is prepared to make that decision for his country, a big shift in his strategic understanding of his security. 김정은 위원장에게 결단을 내리라는 얘기인데요.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던 거죠? 네, 이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와 함께 WMD, 즉 이 대량 살상무기 제거를 촉구했고요. 구체적인 검증 대상도 명시했습니다. 비축된 무기, 지식 베이스, 무기 저장고, 시스템, 기반 시설, 또 핵물질 생산 시설 등이 남아있으면 이 확산 위험이 계속된다면서 검증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은 비핵화에 따른 보상책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나요? 네, 이 당근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will certainly also discuss security assurances for the DPRK, establishing a peace regime and improving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네, 북한의 체제 보장과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을 얘기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처음으로 이 관계 정상화, 국교 정상화까지 언급을 했고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 미국의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북한이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의회 비준을 받겠다고도 거듭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 외교적 노력이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제재와 압박이 배가 될 거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회담 직전에 이렇게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작심하고 공개적으로 쏟아낸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쯤이면은 양측의 합의문 초안에 큰 틀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북한을 다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미국은 CVID를 합의문에 명기하자는 입장이고 북한은 이 완전한 비핵화에는 동의하지만 CVID라는 용어에는 거부감이 큰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막판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이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인식차를 놓고 양측이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고 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임하는 각오랄까 소감을 밝혔다면서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관련 브리핑 자료보다는 자신의 배짱과 직관을 더 믿고 있다. 이런 주변의 말을 로이터가 보도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회담에 임하는 태도와 의지의 문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느 정상회담과는 달리 사전 실무 협상보다는 이 두 정상 간의 담판에 맡겨질 부분이 더 중요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는 별도의 종전 선언이 아니라 비핵화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의 일부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또 북미 회담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이 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북미 간 포괄적 합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종전 합의 서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미가 별도로 종전 관련 합의문을 내기보다 핵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합의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또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해서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남북미 3자가 만나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은 여전하지만 그 전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잘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이 불가침의 내용을 담는 합의문을 내놓더라도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가 아니라 정전협정 체결일인 다음 달 27일 등 추후에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청와대는 종전선언을 북미 양국이 할 수 있는지, 또 북미가 먼저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미가 다시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현재로선 비핵화 협상의 중요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 간 회동은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여러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하게 북미 간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북한과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평양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와 의전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효용 기자입니다.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평양에서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났습니다.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것은 10년 만입니다. 방북 직전 워싱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한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경호와 의전 등의 문제를 북한과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서 조미 순회 상봉을 앞둔 정세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 동선이 처음으로 실시간 공개되는 만큼 경호 문제는 특히 개최국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싱가포르가 사상 최대의 경호 작전을 준비 중인 가운데 북한은 이른바 방탄경호단을 중심으로 한 근접 경호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수단은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타고 직행하거나 중국을 경유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3국의 항공기를 이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의전 문제. 세계의 담판에 나서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최대한 동등하게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조율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 세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것도 최강대국인 미국의 지도자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전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싱가포르와 깊숙이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오늘 오후 평양을 떠나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던 발라크리슈난 장관이 항공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의 의견 조율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해 우리 측 추진단이 오늘 개성공단 시설을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측 관계자가 개성공단을 방문한 건 가동 중단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에 설치하기 위해 실무적인 점검을 벌일 추진단이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의 첫 번째 조치이면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 추진단은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등 북측 인사 5명의 안내에 따라 7시간 동안 공단 내 사무소 후보지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측 관계자가 개성공단을 방문한 건 공장 가동 중단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시설 대부분은 외관상 양호한 상태였지만 그동안 방치됐던 만큼 일부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력한 후보지인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와 숙소는 지하층이 침수됐고 일부 기계와 장비가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남북이 연락사무소 장소를 정하고 공사에 들어가면 임시사무소가 먼저 운영될 계획입니다. 남북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차원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일보를 내딛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전기와 수도 공급 등 물리적 여건도 마련되는 셈이지만 정부는 비핵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취재를 하던 KBS 취재진 2명이 현지 북한 대사관절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는 현지 경찰과 사법당국의 판단을 존중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의혹이 앞서 취재 과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KBS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특별 취재팀은 향후 싱가포르 현지 법규를 준수하며 취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첫날인 오늘 사전투표율은 8.7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번 대선보다는 낮았지만 지방선거보다는 높았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현장을 김비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도심의 투표소. 점심시간이 되자 대기 시간이 30분을 넘어섰습니다. 미리 이렇게 투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혹시 당일에 다른 일 때문에 못할 것 같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저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휴일을 앞두고 서울역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투표소에는 오후가 되면서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376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8.77%.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2014년 지방선거보다 2배 가까이 높고 지난해 대선 첫날보다는 낮았습니다. 전남 고흥군이 투표율 25%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 전북, 경북 순으로 높았고 낮은 곳은 대구, 경기, 인천이었습니다. 집이 옥천이라 당일날에는 투표로 내려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 엄마랑 먼저 이제 서울역에서 투표소가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에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각 당 지도부도 사전투표에 동참해 투표율 올리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실시되고 신분증만 있으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느 곳에서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앞선 사전투표에서 1일차보다 2일차 투표율이 높았던 만큼 내일 최종 사전투표율은 20%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에 미묘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정당의 텃밭이라 불렸던 대구, 경북 지역이 예상 밖의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달라, 자유한국당은 보수를 지켜달라고 각각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태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임대윤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며 변화를 선택해달라 요청합니다. 과거 민주당 후보 명함도 안 받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말합니다. 했습니다. 이제는 가지고 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는 민심의 일부 변화를 인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은 사람은 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당 지지도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엎치락 뒤치락 오차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민주당은 대구 경북에서 기초단체장 완전히 디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여론조사는 큰 의미 없다며 막판엔 한국당으로 결집할 것이라 자신합니다.
지지정당이 없음이라고 밝히신 분들은 당일 현장 투표에서 시아이 보수의 성향이 투표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변수는 40%가 넘는 부동층의 향배입니다. 이곳 대구의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계 개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구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 더욱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호남 지역 민심도 민주당에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역단체장은 대체로 민주당이 우세하지만 기초단체장 선거는 평화당이 곳곳에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의원욱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남 목포를 찾았습니다. 선거를 닷새 앞두고 탄탄한 강세 지역에 총출동한 이유. 광역단체장에서는 앞서지만 기초단체장 선거는 민주평화당의 조직력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 탓입니다. 지역 현안을 파고들며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포와 전남이 요구하는 예산과 정책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해서 우리 목포와 전남 발전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기류 탓에 평화당의 선거 유세 전략은 명확합니다. 열세인 광역단체장 선거보다 승산 있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목포, 해남, 강진 등 전남 피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양당 경쟁 체제가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운동이 격화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4명의 차관이 있고 또 요소 요직에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많이 등용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는 살렸지만 전북은 죽였습니다. 창원은 살렸지만 군산은 죽였습니다. 두 정당의 호남 득표율이 향후 정계 개편을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막판 선거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대체로 순조롭게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유독 경기도지사 선거는 연일 낯뜨거운 폭로전으로 진흙탕 선거판으로 변질되면서 정책 선거는 아예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KBS는 그동안 선거 보도 준칙에 따라서 검증 없는 비방이나 폭로성 주장은 최대한 보도를 자제해왔습니다만 이 사안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일단 후보자들 입장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는 오늘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2012년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입니다. 회견에는 이른바 욕설 녹취 파일의 대상이었던 이 후보의 형수도 참석했습니다. 욕 들어먹게끔 살아보지도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퍼대는 거예요.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근거 없는 의혹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친형에 대해 어머니가 작성한 정신건강치료 의뢰서를 공개했습니다. 또 막말은 이미 수차례 사과한 일이라며 해당 녹취 파일 공개를 금지한 법원 판결문을 제시했습니다.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를 둘러싼 공방도 재점화됐습니다. 2016년 김부선 씨는 이재명 후보와는 변호인 자문 때문에 알게 된 사이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이 후보가 직접 찍었다고 주장하는 김부선 씨 사진이 김영환 후보를 통해 공개됐고 이 후보의 의혹 부인을 비난하는 김 씨의 문자 메시지, 또 김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전화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이가 많이 공격을 당하는데 이재명이는 그거를 빡빡 우기면서 저를 오히려 정신병자로 만들더라고요.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였을 뿐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의혹 대신 의혹을 제기한 쪽이 근거를 내놓으라고 반박 중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제 안에도 옆에 있지만. 네. 연일 계속되는 폭로에 후보 도덕성 검증을 위해 불가피하다. 네거티브의 정책은 실종됐다는 누리꾼 찬반 의견도 팽팽합니다. KBS는 논란의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와 둘 사이를 중재했다는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다음 주에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현 지방의원들의 임기는 이달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보통 하반기에 가던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올해는 유독 상반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구의회 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열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이제 시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6월 13일.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하고 발전한 신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한 구의회 의원 10명은 올해 1월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일정을 보면 미술관 방문이 2차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명 건축가의 건물도 둘러보고 6일째 일정은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일정도 하루 종일 건축물 시찰이 전부입니다. 특히 이 지역 구의원들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상반기에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상반기에 가셨어요. 6대 때도 상반기에, 6대 때도 뭐 상반기 이렇게, 7대 때도 상반기. 6박 8일 동안 의회 예산 6천만 원을 넘게 썼습니다.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한번 갔다 오면은 무엇을 보고 오고 무엇을 배울 것이냐. 그걸 봤을 때는 그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2015년에 간 오스트리아를 2년 뒤에 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모차르트 고향 그 국조에 있었는데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지나는데 그거 뭐 다 갔다 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서울 25개구 가운데 의회 9곳이 올 상반기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 역시 스페인 7개 도시를 다녀온 한 구의회 의원 8명은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기한은 원래 있긴 한데 딱 맞춰지진 않죠. 선거 기간이 그래서. 유권자들이 다음 지역 일꾼을 고민하는 사이 막바지 임기 연수는 이른바 깜깜이 연수로 변질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지방 의원들의 이런 해외 연수에는 경비가 얼마나 드는 걸까요? 또 이렇게 쓰이는 나랏돈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걸까요? 황경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달 말까지가 임기인 현 지방의회는 제7기입니다. 앞선 지방의회가 쓴 국외 여비 예산을 뽑아봤더니 매 기마다 2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을 의원수로 나눠봤습니다. 한 해에 1인당 180만 원에서 계속 올라 2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50만 원이 상한선이었는데 올해부턴 이마저도 풀려버렸습니다. 국외 여비 예산 외에 다른 예산까지 해외 연수에 당겨 쓸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앞으로 지방의원들 해외 연수 더 멀리, 더 길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도 듭니다. 이른바 못 사는 군에선 해외 연수 못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 하위 10개 시군의 의회를 들여다봤는데 최근 4년 동안 적게는 2번, 많게는 6번까지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외 연수는 간다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경남 함양군 얘긴데요. 감시해야 할 지자체 장으로부터 지원까지 받아 해외 연수를 간 겁니다. 재정자립도 꼴찌, 전남 강진군 의회는 이번 회기 4년 연속 해외 연수를 갔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덴마크 등 북유럽 4개국과 호주, 미국 등을 다녀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은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실 접수, 현황 파악, 군 안팎 자료 조사 등 진상규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돼 종합적인 진상규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가 오늘 임명됐습니다. 허 특검은 최근 불거진 구 여권의 댓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특검을 이끌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허 특검은 검찰 출신으로 일선 검찰청의 공안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허 특검에게 이번 특검의 임무가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있는 그대로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허 특검은 여론 왜곡은 부정부패보다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허 특검은 취재진에게 필요하면 실세 정치인도 당연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해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을 소환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 여권의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선 현재로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드루킹 특검 사건에 관련된 것만 여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지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일당과 경제적 공지나 모임 등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를 수사합니다. 특히 대선 전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 규모와 이 과정에서 김 후보 등과의 관계를 규명하게 됩니다.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이 마련되면 늦어도 이달 27일부터 최장 90일 동안 수사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네, 대학병원 같은 큰 종합병원에 예상치 못하게 입원이라도 할 일이 생기면은 일반 병실이 없어서 비싼 돈을 더 주고라도 1, 2인용 고급 병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대학병원에 2, 3인용 병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학병원의 2인 병실입니다. 20일가량 입원했더니 병실료만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일반 병실에 자리가 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입원했는데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용이 5인실이라 인실 차이가 20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 달부턴 대학병원 2,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23만 원이던 2인실 환자 부담금이 8만 원대로 줄고 3인실은 5만 원가량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2, 3인실을 이용하며 환자가 낸 병실료는 연간 3,700여억 원으로 이번 조치로 환자 부담이 절반으로 줄게 됐습니다. 대상병원은 전국 342곳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입니다. 다만 가뜩이나 심한 대학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좀 올라가도록 경증 환자를 지정하는 제도도 함께 확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이 상급병실 대형병원 쏠림 문제는 좀 억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80%인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90%로 늘어난다며 중소병원과 의원의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연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들 많으시죠? 미세먼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중요한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항의를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의 서명자 수도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비롯해서 신뢰도 있는 기관과 학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시기와 기상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중국 요인이 대략 절반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에 항의를 하거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건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쪽이랑 우리나라랑 같이 협약을 통해서 그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그런 규제를 잡고 외교적으로는 중국 측에서 그걸 조금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게끔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국제적 선례는 있습니다. 1920년대 캐나다 재련소에서 배출된 아황산 가스가 미국에 피해를 주자 캐나다가 책임을 인정하면서 중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국 캐나다의 배상으로 20여 년 분쟁은 마무리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선례가 한중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먼저 중국은 자국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동의 없이 중재 재판을 열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협상이 열린다 해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는 구체적 증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야 보다 양국 정부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즉 공인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선 국내 미세먼지 대책도 중요합니다.
중국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로 해야만 중국에 대해서 발언권도 생기고 또 우리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어서 건강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세먼지 원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내 요인을 줄이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인 동시에 중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해법인 셈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판사들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아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법원 판결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날마다 대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사건 마을 주민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대법원이 자신들의 사건을 재판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검찰이 되든 특검이 되든 사법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그리고 재심 청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이다. KTX 해고 승무원, 강제징용 피해자, 종교조 등 대법원 앞 시위는 2주째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 공무원 노조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이번 사태의 해법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어제 법원장 간담회에선 법원 차원의 형사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어진 일선 판사 회의에선 수사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기본적으로 맨 처음 출발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는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법원장들과 고법 부장판사 등 고창급 판사들은 법원이 나서서 고발 조치 등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뜻이지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재판 거래가 있었다면 해당 법관은 탄핵 대상이기 때문에 탄핵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국정조사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이 예상될 정도로 슈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은 3년 전 국가 차원의 반도체 육성 계획을 발표하며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는데요. 반도체를 소비만 할 게 아니라 직접 개발하고 공급해서 세계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가격 담합 의혹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슨 속셈인 건지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황정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달 5일 백은규 산업부 장관이 중산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기 위해 급하게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말 중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를 했다는 소식에 공정하게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해서였지만 상황이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도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수입량이 원유 수입량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기술 확보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우리 업계에 대한 견제가 상당 기간. 중국의 담합조사는 지난 4월 시진핑 주석이 이른바 반도체 심장론을 제시한 지 한 달여 만에 전격 실시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우리 기업 중국 법인 측에 반도체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해왔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 기업 두 곳의 매출 점유율은 72%가 넘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이번 담합조사는 가격 압박용이나 반도체 굴기를 실현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보여진다는 분석입니다. 1, 2년 안에 따라잡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재를 가할 그런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반도체 시장 성장세가 둔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반도체 사업 다각화 등 좀 더 면밀하게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봤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 고교 입시를 둘러싼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교육과 개성 있는 교육을 내세워 설립된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는 이번 교육감 선거의 주요 쟁점입니다. 전문교육을 통해 학교의 다양성을 확대했다는 주장과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조희연 후보는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를 막기 위해 특목고 등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점차적으로 모두 일반 학생을 추첨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열화된 고교 체제의 전환이 저는 국민적 의제가 됐고 지금은 회피할 수 없는 의제가 됐고 박선영 후보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유지하고 학교의 선발권도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교 간 경쟁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일반고를 외고 자사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조영달 후보는 특목고 등을 유지하되 학생들은 모두 추첨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공약했습니다.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과도한 입시 경쟁은 피하자고 말합니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도 있고 학교 자체의 원래의 운영의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 2학년까지 영어 교육에 대해 박선영, 조영달 후보는 방과 후 놀이학습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이고 조희연 후보는 학교에서의 수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포함됐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서남수,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앞으로 3년 동안 합계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연간 10,0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신세계가 정용진 부회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 같은 계획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멸종 위기 1급인 백두산 호랑이 수컷 조셉과 암컷 펜자가 지난달 2일 새끼 4마리 번식에 성공했다고 서울대공원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태어난 백두산 호랑이는 모두 건강한 상태며 환경 적응기를 거쳐 내년 초쯤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승용차를 타고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아 붙잡힌 여성가족부 47살 윤모 서기관에게 과대망상증 치료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미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고 들어가 망명 신청을 하면 미국에 갈 수 있겠다는 망상이 생겨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미 과테말라의 푸에고 화산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300명을 넘어섰는데요. 대피 경보가 늦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국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재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집과 숲이 모두 두꺼운 회색 화산재에 묻혀 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푸에고 화산 바로 근처 마을 두 곳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의 집이나 근처였습니다. Mi madre, toda mi familia. Son más de 20 familiares nosotros. Más de 20 que tengo desaparecidos. 화산이 처음 폭발한 건 지난 3일 정오쯤. 하지만 재난당국의 대피 명령은 그로부터 2시간 뒤, 즉 두 번째 분화가 발생한 뒤 내려졌습니다. 안이한 대처라며 주민들이 당국을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폭발 당일 오전 재난관리청 트위터를 통해 지금은 대피할 필요가 없다는 글이 전파됐습니다. Entre esas grandes piedras, no se oía gran ruido, nada, cuando vimos venía cerca. 재난당국은 또 화산 분출물이 폭풍처럼 떨어지는 화산 쇠설류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Arena. Esto no era para poder evacuar a las poblaciones, sino hasta que se nos dio el problema del flujo piroclástico. 과테말라 검찰은 비상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